스포츠. 네,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무척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송지훈 기자 많이 바쁘셨나 봐요. 뭐 바빴다고 말씀드려야겠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 취재 환경도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일상도 변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에 맞는 그런 취재 환경 만드는 그런 TF팀에 가 있었는데 네네. 회의가 참 그 공교롭게도 우리 방송 시간이랑 겹치는 바람에 제가 좀 자주 못 나왔고요. 그 TF의 결론이 나올 때쯤 코로나가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유익하고 짜릿한 내용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이 대표팀 A팀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브라질과 A매치 이게 추진 중인데 과연 성사가 될까요? 네, 브라질은 뭐 피파 랭킹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 축구 팬들에게는 세계 최강의 축구 그렇죠. 왕국이다라는 삼바. 이미지가 있죠. 삼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친선전 상대가 될 수 있는데 6월에 이제 한국이 4차례 지금 친선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한 팀으로 브라질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르나우드 호드리게스 브라질 축구협회장도 6월에 국가대항전 기간을 이용해서 한국, 일본과 원정평가전을 치를 것이다라고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브라질이라면은 정말 최상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그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를 할 수 있는 횟수도 많지 않지만 만날 수 있는 팀들도 많이 제한적일 텐데 사실 우리가 또 우리가 같은 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를 상대할 수 있는 그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몇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브라질이라면 지금 현재 피파 랭킹 1위이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선수들, 그러니까 각 모든 포지션에서 그 포지션의 최고다라는 선수들이 브라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팀과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건 행운이죠. 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 또 예전에 과거에 포르투갈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 축구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양국의 축구 스타일 지향한 점이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축구, 기술적인 축구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브라질에서 국가대표에 오르지 못한 선수들이 포르투갈로 기화를 해서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가는 경우도 있으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베테랑 수비수 페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양국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같은 조에 또 남미인 우루과이가 있지만은 실제로 브라질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선수들 개개인의 특장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가상의 포르투갈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에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대결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제 2019년에 그 아부다비에서 브라질하고 평가전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와 브라질 선수들 경쟁하는 걸 봤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죠.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 시대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들과 오는 브라질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축구 스타라고 우리가 이제 일컬는 손흥민 선수. 이 맞대결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이거 정말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현장에 가서 볼 겁니다. 일단 평가전, A매치 평가전을 4차례 치른다고 했는데 브라질 말고 또 어떤 나라들과 합니까? 지금 사실상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최적의 스파링 파트너는 대부분 남미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제 3년 전부터 네이션스 리그라고 해서요. 유럽들만의 어떤 리그전 형식의 국가 대항전을 연중으로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팀끼리 한 경기라도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대륙간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미 팀들이 아시아로 올 수 있는 부분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축구 협회 구조상 아시아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에서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아시아권 안에서 결국은 상대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이 나란히 한국과 일본을 지금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파라과이, 지금 칠레 이런 또 남미의 강호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아시아로 와서 한국, 일본과 경기를 할 건데 일본은 이미 파라과이와 친선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하고 평가전 한다는 거는 그 전 혹은 그 뒤에 한국을 올 것이라는 예고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브라질이 오든 파라과이가 오든 아르헨티나가 오든 각 지자체에서 서로 여기서 하자 유치하려고 엄청 경쟁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란전을 생각해 본다면 네. 지금 이 A매치의 열기에 정말 불이 붙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웠단 말이죠. 꽉 찼어요. 꽉 그렇죠. 찼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6월에 오게 되는 이 A매치에 나설 나라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란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유명한 피파 랭킹 높은 이런 나라가 오기 때문에 글쎄요.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당연히 경기는 하게 되겠지만 지금 지방에 그 2002 월드컵도 20주년이기도 해서 2002 맞습니다. 월드컵을 치렀던 그 도시들 중에 지금 작년 말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심사를 이미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기장에서 하게 되든 이번에는 지방에서도 만원 관중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2002 월드컵 올해 2022년이니까 딱 20년 전이네요. 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6월 A매치 기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6월 1일부터 6월 6일 이때가 이제 월드컵이 개막된 시기인데요. 맞습니다. 6월. 특별히 풋볼 위크라고 명명을 해서요. 2002 월드컵 영웅들을 비롯해가지고 당시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을 또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역시 4강 신화의 주역은 누구겠습니까? 4강 신화의 주역이요? 예, 접니다. 붉은 악마. 인정하겠는데요. 예, 혹시 그럼 히딩크 감독? 예, 우리 승리의 어퍼컷을 날렸던 히딩크 감독도 이 시기에 한국을 또 찾아서. 정말로요? 예. 오셔야죠. 당연히 오셔야죠. 20주년인데. 한국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출을 한 총책임자로서 또 한국을 찾아서 팬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식으로 히딩크, 한국식으로 히동구 감독님. 20년 전에 여러분들은 뭘 하셨나요? 당시에 기자셨나요? 우리 둘 다 아마 기자였진 않았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사라진 그 PC통신 유니땡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있죠. 제가 붉은 악마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사실 대학교 졸업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취업이 미리 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마지막 학기를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월드컵이 열려서, 저는 뭐 정말 열심히 매 경기 다 시청 앞에서 이렇게 응원했고.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하고 터키 경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팬들이 중국 선수들 말고 터키 선수를 응원해서 중국 팬들이 아주 그냥 현장에서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왜 이러냐고 이해를 못하고 그 현장을 또 제가 가서 보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그 스포츠 기자가 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예정됐던 그 회사를 짧게 다니고 기자가 됐는데. 그 2002년의 추억이 결국 제 인생도 바꾼 거고 아마 서호정 기자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학을 휴학하고 이제 군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 역시 저도 붉은 악마 활동하고 했었었는데 공교롭게 입대 일자가 6월 2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오마이갓. 네, 폴란드전을 이틀 앞두고 표도 있었거든요. 표를 친구에게 넘겨주고 눈물에 했는데 훈련소에서 열심히 봤죠. 뭐. 훈련소에서 보여주던가요? 훈련소에서 안 보여줬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최소 폭동입니다. 그때 안 보여줬어요. 그때 한국 경기를 다 보여줬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아재 3명이 보이니까 그 라떼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지금. 저보다 송지훈 기자가 한 살 많으신가 봐요. 저는 그때 졸업반은 아니고 3학년이었는데. 네네네. 아이고 이게 나이가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더 이상 공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6월에 A매치 풋볼 기간 마치고 7월에 동아시안컵에 또 출전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래 동아시안컵이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걸로 이제 돌아가면서 치르잖아요. 중국에서 열릴 순서였는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19가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개최권을 반납을 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일본에 열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대회는 A매치 데이 기간 중에 열리진 않기 때문에 해외파는 올 수가 없고 이제 국내파 선수들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문제는 지금 이 동아시안컵에 중국 같은 경우는 23세 이하 선수들로 대표팀 꾸리겠다. 그리고 일본은 아예 21세 이하로 선수단을 구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미리 좀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우리 국내파 검증의 무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팀을 어떤 성격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나갈지는 이제 각국 축구협회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동아시아 축구연맹의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지휘봉을 잡고 팀을 이끄는 것은 A대표팀 감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동아시안컵 부산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마찬가지로 역시 연령별 대표팀이 왔는데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이끌고 왔어요. 모리아스 감독은 당시에 23세와 A대표팀을 모두 이끌고 있긴 했지만 당시 일본은 역시 21세 이하 대표팀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결국은 팀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23세로 맞추는 것이 맞느냐. 실제로 지금 벤투 감독은 어쨌든 국내파 중심의 선수 선발이지만은 그래도 이 선수들로 옥석을 가려보고 싶다. 특히 최근에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라든가 그밖에 많은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그 기회를 벤투 감독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국내파들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어야 할 시기 같은데 지금 제가 K리그 소식을 며칠째 드리질 못하고 있어요. K리그가 조용합니까? K리그 1은 지금 울산, 전북, 대구 이 세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본선 조별리그를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팀 중에 3팀이 빠지다 보니까 네네. 리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휴식기를 갖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K리그2의 전남도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챔피언스리그 가고 있는데 K리그2 같은 경우는 전남 한 팀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리그를 지금 정상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정으로 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휴식기가 원래 이렇게 길었나요? 원래는 이제 시즌 중에 각국을 오가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부터는 이 조별리그도 특정 기간에 한 구역에 모여서 버블 형태의 대회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난 15일부터 시작을 했고 5월 1일까지 이 2주가량 경기를 치르는데요. 대구FC, 울산현대, 전북현대, 전남 드래곤즈 4팀이 각각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흩어져서 조별리그를 치르고 있습니다. 흩어져서요? 그러면 이 2주 정도인가요? 이 기간 동안 모두 그 조별리그 일정 마무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6경기를 이제 다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예년보다 참가팀이 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32팀이 4팀씩 8개 조로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 대회인데 올해부터 지금 40개 팀이 나오면서 이제 4팀씩 10개 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예전 같으면 조 1위, 2위는 다 16강 간다였는데 이번에는 지금 10개 조가 있기 때문에 각 조 1위 10팀이 일단 올라가고요. 나머지 2위, 각 조 2위 10팀 중에서 6팀만 16강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무 박하다. 그냥 20강으로 해서 다 올라가면 안 돼. 이제는 조 2위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조 1위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초반에 이제 우리 그 팀들 참가팀들 성적이 들쭉날쭉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그리고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까지 왔다고 하는데 K리그 팀 성적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조별리그 2차전은 모두가 마무리했고요. 이제 3차전은 울산, 대구, 전남 세 팀이 치렀고 전북은 현재 이제 3차전 일정을 베트남에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2차전까지의 상황이 조금은 의외였는데요. 특히 K리그 3개 팀 대구, 전남, 울산이 모두 이제 동남아 쪽 팀들을 상대로 해서 패배했습니다. 졌어요? 네. 물론 동남아 팀들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최근에 박항서 감독 매직으로 인해서 많은 국내에서도 관심이 생겼지만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조별리그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국가의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리그를 대표하는 팀들이 모두 패했다는 점은 이 조별리그 2차전 결과에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6경기씩을 소화하다 보면 앞으로 경기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울산은 광저우전에서 3골을 넣었다면서요? 근데 졌어요?
그 전 경기였었죠. 그 전 경기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다룰 탁짐이라는 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1대2로 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울산 같으면 지금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네. 또 최근 아시아 그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생각해 보면 2년 전에 우승 그리고 작년에는 4강에 들었던 팀이잖아요. 네. 이런 팀이 조별리그에서 동남아시아 팀에게 그러니까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팀에게 졌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 같고 일단 울산 팀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네, 광저우 FC 이기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남 드래곤스 대 호주의 멜버른 팀 주심과 부심이 전부 여성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그 부분이 역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일본인 심판들이었습니다. 야마시타 요시미 주심을 비롯해가지고 주부심 모두가 여자 심판들로 구성이 됐는데 AFC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초였거든요. 예. 일본 출신이다 보니까 일본 축구협회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기념비적인 기록이라고 보고 널리 또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경기 중에 뭐 크게 오심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다만 이날 경기가 조금 거칠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중재하는 데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지적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쩌다 보니 성비가 다 여성이 된 거였나요? 일단은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게 되는 그 심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검증을 다 받고 나오는 심판들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주심하고 부심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심도 부심도 어차피 그 비슷한 같은 이제 콤비를 이뤄서 이제 나누는 경기를 뛰는 그런 심판들인데 경기력, 그 심판 관련한 그 능력에서는 검증을 완전히 마친 심판들이다라고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는 팀, 쉬고 있는 팀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좀 부상이 많이 발생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긴 휴가를 좀 줬던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뭐 짧게는 3일 정도를 네. 휴가를 주면서 선수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줬고 그 뒤에 일부 팀들은 지방으로 이제 전지훈련 을 떠나는 선택을 또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고성으로 갔고요. 수원FC는 또 김호곤 단장의 고향이죠. 경남 통영으로 가서 선수들이 리플레시도 하고 네. 현지에서 또 친선전도 치르면서 경기 감각을 쌓았고요. 이제 다음 주 중에 FA컵이 열리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또 시즌이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예. 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원 삼성의 감독 교체 뉴스가 있었습니다. 팀을 재정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네. 결국 수원 삼성은 감독을 바꾸자라는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내린 거죠. 예. 7경기 무승이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박건하 감독과는 결별을 했고요. 또 다른 리얼블루 이병근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제 시즌 중이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를 또 대부분 전격 바꾸는 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성령 코치를 수석 코치로 데려오는 선에서 일단 변화를 줬는데 사실 수원이 감독을 바꾼다. 이 얘기는 그 FC서울과 슈퍼매치 이전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했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 FC서울과의 라이벌전에서 수원이 완패를 당한 게 결과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바꿔야겠구나라는 네. 판단을 내린 그런 도화선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수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서로 절대 지면 안 되는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도화선이 됐던 것 같고 이병근 리얼블루 이병근만의 푸른색은 어떻게 다를지 어쨌든 뭐 이병근 감독의 수원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이제 취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병근 감독이 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청사진을 밝혔었는데요. 일단은 팀의 컨셉, 팀의 색깔을 확실하게 만들 것이다. 지고는 못 배기는 수원 삼성으로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현역 시절에 아주 기동력이 좋고 투쟁심이 좋은 풀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돼서도 절대 그런 투쟁심에서 밀리는 그런 축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다시 그런 부분 DNA를 이식시키겠다고 했고요.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는 약간 좀 양쪽 스토퍼들이 빌드업을 많이 하는 변형 백3를 많이 썼다면 이병근 감독은 백4 수비 라인으로 전술도 교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동력이 있고 많이 뛰는 선수들 무엇보다 팀의 리더격인 염기훈 선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염기훈 선수는 이제 베테랑이죠. 그런데 이병근 감독이 부임한다 했더니 팬들이 이런 댓글들을 올렸어요. 정승원 선수와의 관계가 좀 불편하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그 이제 이병근 감독이 대구에서 사령탑으로 활동을 할 때 이제 정승원 선수가 대구 소속이었고, 그렇죠. 이제 시즌 도중에 이제 이적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좀 구단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제 그 상황을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병근 감독과 정승원 선수가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봐요. 그 지난해 그 갈등 상황을 되짚어 보면 사실 정승원 선수도 감독과의 불화라기보다는 구단과의 불편한 그런 관계였고요. 그리고 이병근 감독도 이제 지난 시즌 마치고 이제 대구 사령탑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 구단의 결정에 약간 좀 서운한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게 좀 화학작용이 잘 일어난다면 수원에서 두 사람이 똘똘 뭉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이병근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할 때 내가 서울하고 대구한테는 반드시 이기겠다. 아하.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여기에 좀 힌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겠죠. K리그 1은 말씀하신 대로 좀 긴 휴식에 들어갔지만 K리그 2는 활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FC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경남 FC가 4명의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3명이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는데 남은 골키퍼 한 명도 손 부위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경기를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선수 자원이 하나도 없게 된 상황이니까 경남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경기를 이틀 앞두고 급하게 프로축구연맹에 경기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울산 그리고 FC 서울이 경기 연기를 이제 결정을 할 타이밍에 매뉴얼 때문에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남도 이걸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역할을 이우혁이라는 미드필더 선수가 대신하게 됐는데요. 수비수도 아니고 미드필더가 골키퍼를 봤어요. 결과적으로 3실점은 했지만은 경기 중에 무수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 골키퍼 경험이 있던 선수인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네, 없었는데. 게다가 없었대. 예,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네. 와 정말 이 선수 적응력 대단하네. 네. 라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했고요. 어려운 슈팅 막아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크로스가 옆에서 날라올 때 달려나가서 공 받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골키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그 동작들도 보여주던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선수가 교체되면서 이제 경남이 한 골 더 실점하고 2대3으로 졌는데 결과론이긴 하지만 끝까지 이우혁 선수 골키퍼로 믿고 기용해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3대2로 끝나서 지긴 졌지만 좀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다시 보기를 봐야겠네요.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날이 또 오네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클로징을 했었는데 오늘로 스포츠 진행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동안 스포츠가 있는 저녁을 청취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계속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스포츠 KBS 58분 날씨.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에 발생한 산불은 아직 진화 작업 중입니다. 지금 양양을 비롯해 강원도 전 지역과 경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그리고 충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중 강원 영동과 경북